통화시장의 붕괴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짱짱맨 BTS 엄청나고 뭐 그전에 뭐 김연아 뭐 손흥민 뭐 엄청나다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물론 위상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하지만 아직도 비기축통화국이고 심리가 한번 바뀌어서 통화시장이 붕괴되게 되면은 얼마나 위기가 큰가.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촉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 IMF 개불도 모르는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김영삼이 못해서 IMF가 터졌네. 김영삼 대통령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IMF가 터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촉발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작돼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지나서 태국 거쳐서 동남아에서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터진 거죠. 그게 연쇄적으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멀쩡해. 우리나라는 괜찮아. 그 정도가 되려면은 진짜 기축통화국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 기축통화국 만들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통화시장이 굉장히 붕괴가 됐을 때 항상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통화시장의 현황을 봐야 되죠. 터키, 리라화 가치가 폭락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한 4 정도에서 13.9까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특히 요쯤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난해만 44%가 떨어졌다. 플라자 합의 때는 엔화 가치가 2배로 올랐는데 이번에 터키는 가치가 반토막 났다. 왜 무너졌어요? 다른 나라들 지금 다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인상할 것이라든가 하는 등 유동성 축소를 들어갔는데 터키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리라화 가치가 폭락한 거죠. 리라화 가치는 이렇게 폭락했는데 이번에 무슨 일 터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루브라가 폭락했죠. 아니 83에서 117 됐으면 올라간 거 아니에요? 환율이 올라간 거니까. 환율이 올라간 거면 가치는 폭락한 거죠. 그래서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어하려고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올렸죠. 물론 이거는 유동성 축소로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좀 왕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건데 지금 가치가 붕괴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외환위기 때 시작이 94년도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서 여기 멕시코 터지고 아르헨티나 터지고 미국과 가까운 중남미부터 터졌었죠. 그리고 이게 태국 거쳐서 뭐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98년도에 소련으로 갔죠. 그래서 그쪽까지 붕괴되게 만들었다. 즉 연쇄적 붕괴예요. 왜 그렇게 됐냐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같은 중남미가 왜 터졌냐? 여기가 수익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빼서 넣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런데 미국에서 갑자기 금리를 2배로 올려버렸죠. 여기다 굳이 넣어놓을 필요 뭐가 있어. 안전한 우리나라로 가자. 그러면서 외국인 자본이 미국으로 쫙 옮겼죠. 여기가 붕괴되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여기 통화가치 폭락하네? 내가 태국에다 투자해놨는데 내 돈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움직임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얘네는 그래서 터질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붕괴가 돼? 아시아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돈 빼가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심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진 않죠. 그래서 지금 또 97년도랑은 다르게 그래도 경제가 많이 탄탄해진 점도 있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뭐 평생 직장인이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삶에 굉장히 골마 있는 게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터지면서 많이 구조조정되고 드러나긴 했죠. 근데 그 뒤로 경제 체력이 또 반대로 안 좋아진 것도 심각하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당시 뭐 80년대만 가더라도 거의 뭐 중소기업 다니면 대기업에 한 90% 월급 정도 나왔는데 지금 뭐 하청에 재하청까지 가면 40%까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겉보긴 비대해졌지만 속으론 골마 있는 것들도 심하죠. 굉장히 많이 외국인 자본이 차익 보려고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빠지면서 생겨난 일들이죠. 러시아 지금 통화가치 무너졌죠. 뭐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사재기 하고 있어서. 엘살바도르에서 왜 비트코인을 통화 지정했을까요? 여기는 화폐가 가치를 잃었으니까. 비트코인이 굉장히 불안정한 위험자산이죠. 근데 엘살바도르 통화는 더 불안정한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요거 한 거예요. 뭐 기축통화국이나 선진국 막 이런 데서 비트코인 통화 지정하진 않죠. 그런데 러시아인들이 비트코인 사고 있다. 통화 시장이 붕괴가 됐으니까 나타난 일들이죠. 루브라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해 보이니까. 자, 비트코인 붐이 여러 번 있었는데 최초의 붐은 2017년 말이었죠. 그리스법 적용 안 받는 데다가 검은 돈 많이 들어갔었죠. 몰래. 그런데 그리스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여기까지 세금 부과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이 그대로 들어오면은 다 보이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보장이 됐죠. 그러니까 검은 돈 숨겨놨던 거 돌리려고 사재기 하니까 2010년에 폭등했는데 요거 가치로 오르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산 거죠. 그러면서 폭등한 거예요. 그리고 붐 한번 쭉 빠졌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폭등한다는 거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그만큼 통화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러시아. 그래서 저런 식으로 통화시장이 무너졌을 때 무슨 일들이 벌어졌다? 채권 대학살이 벌어졌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월 말 5.7%에서 연말에 7.8%로 급등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주식이라고 하는데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옮겨간 거죠.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만큼 안전자산 찾아보기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옮겨갔어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중남미 금융시장이 뿌리째 흔들렸는데 여기서 구제금융에 받는 신세가 됐죠. 그러면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무너지는 걸 보고 신흥국들 위험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난 거다. 중남미부터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 거쳐서 소련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체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수가 있죠. 과거 IMF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1인당 소득 만불시대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엄청 잘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붕괴가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100% 붕괴한다 라고 단정은 못 지어요. 당시보다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환율을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빼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데 원화 가치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하다못해 외환위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통화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수는 있다는 거죠. 왜 채권 대학살이 일어났냐? 자금이 쏠리지 않으면 일어날 일도 없어요. 근데 자금이 쏠렸죠. 자금이 멕시코, 아르헨티나로 들어갔어요. 수익률이 높으니까. 근데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 자본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채권에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 역대 최대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상 최대치로 들어오고 있는데 요게 순식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좋아라 할 때가 아니라 사상 최고치인데 이게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 비롯된 것이고,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과거 외환위기 그 시절처럼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 자금이 차근차근 빠져나간다면은 대비할 수가 있지만 순식간에 빠져나간다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올해 남은 7차례와 내년 초 2차례 더 걸쳐서 9번 연속 금리 인상을 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제적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금리 인상 조금만 하고 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게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외환위기가 터지지 않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수밖에 없다. 1.5%더라도 긴축이 아니다 라는 거는 1.5%가 굉장히 완화된 금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5% 정도면은 보통 이거 한 2% 정도면 긴축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지금 위안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게 원화가 위안화랑 어느 정도 연동이 많이 됐었죠. 우리나라가 중국의 무역 수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니까. 그런데 위안화가 무너지게 되면은 과거 태국 무너졌을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럼 태국이 왜 무너졌냐 보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 것도 있는데 그 이전에 태국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일본의 거품 붕괴.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였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었죠. 그런데 일본이 붕괴되고 났는데 다행히 그때는 미국이 저금리 유지하고 통화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통화 붕괴 일어나니까 IMF까지 온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거기가 중국이죠.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나 터키 정도까지는 아직 괜찮은데 중국이 무너지면 손쓰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도 위안화가 초강세다. 그 이유는 수출 호황 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위안화 강세인 이유는 러시아에서 미국 외환 안 되니까 위안화 사가지고 같이 끌어올리는 중이죠.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는 위안화가 강세더라도 올해 들어오면 위안화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어요. 중국 내에서도. 왜냐면은 다른 나라들 올리고 있는데 기준금리 0.15% 인하했죠? 소비 위축되고 있어서 경제 성장률 5%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확장세가 위축되면 뭐 우리나라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한번 시련을 겪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니까 조금 내려도 아직 버틸 수 있는 건데, 미국에서 쭉쭉 올리는데 중국은 지금 쭉쭉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기업 부채가 터졌으니까.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터지고 나서는 금리 인상을 늦추더라도 자산시장 붕괴는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기업 부채 터지고 있죠. 그래서 터진 게 홍다인데, 그래서 금리 낮춘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금리 올라가는 거 따라가게 되면은 여기저기 붕괴 일어날 테고, 못 따라가게 되면은 통화시장 붕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위기가 더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까지 영향력은 꽤 클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어떻게 일어났어요? 태국에서 동아시아로 퍼졌죠. 필리핀, 말레이시아 거쳐서 대만 상륙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브라질, 러시아. 이렇게 보면은 중국에서 터지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지금은 뭐 여기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터진 느낌이지만 그때보다 지금 훨씬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터지게 되면은 대만 터진 것보다 더 크게 나올 거다, 우리나라한테. 다만 우리나라 체력이 그때 얼마나 버텨주느냐.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 IMF 지금은 안 터진다. 왜?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올라갔는데. 하지만 당시에도 1인당 소득 1만 불 찍으면서 우리나라 1만 불 찍었다, 엄청 잘 산다, 이제 곧 선진국 된다, 또 터졌어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은 부실도 심하죠. 왜? 자산시장에 너무 돈이 몰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 IMF 안 터진다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죠.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 금리 인상으로 멕시코부터 시작됐죠. 근데 지금 터키나 러시아 같은 데서 터지고 있고 중국이 매우 위험해지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통화시장이 굉장히 크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요 점을 항상 명심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알려진 위기는 위기예요. 이미 알려졌는데도 위기라고 계속 이야기할 만큼 위험한 위기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